주요 뉴스입니다. MBN과 매일경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7.7%를 기록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자 민주당은 지판사가 남성 2명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경기 시흥시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이 크게 다쳤는데 달아난 남성의 집과 주변에선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잇따랐던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또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통령 선거 오늘로 딱 보름 남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재외 국민투표도 시작되는 가운데 MBN은 매일경제와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선 후보들이 모두 확정된 이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이슈가 한창일 때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다른 후보들을 모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MBN과 매일경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우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47.7%로 1위를 기록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3.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6.8%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간 격차는 14.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습니다. 후보 지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이재명 후보를 꼽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22.8%, 이준석 후보는 1.5%에 그쳤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6.1%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34.4%, 개혁신당이 5.5%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선택할 때 무엇을 가장 고려하는지도 물었습니다. 국정 운영 능력이 30.7%로 가장 많았고 정책이나 공약 22.1%, 내란 심판 15.8% 순이었습니다. 응답자의 과반이 차기 대통령의 과제로 경제 회복을 꼽았고 국민 통합과 내란 후유증 극복이 뒤를 이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보수톱파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34% 지지율을 기록하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12%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부산 경남에서는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 양상입니다. 관심으로 떠오른 영남 지지율,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MBN과 매일경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구 경북 지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34.7%로 30%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텃밭에서 46.9%로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34석, 민주당이 5석을 가져가 국민의힘이 압승했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36.1%, 김문수 후보가 41.3%의 지지율을 얻어 5.2%포인트 차이에 그쳤습니다. 연령대별 집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최대 지지 기반으로 손꼽히는 40대는 물론 18세에서 29세 이하 60대에서도 앞섰습니다. 다만 70대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62.5%의 지지율을 기록해 29.6%를 기록한 이재명 후보를 앞섰습니다. 이념 성향별 조사에서 중도층은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었습니다. 55.8%의 지지를 보내 23.6%의 지지율을 기록한 김문수 후보를 제쳤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이번 대선 막판 변수로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꼽힙니다. MBN 여론조사 결과 단일화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지만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단일화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9.6%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30.7%는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26.9%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65.4%가 단일화에 찬성했고 반대는 22.8%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단일화 찬성이 27.1%, 반대가 60.2%로 나타나 단일화에 대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만약 단일화를 한다면 누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엔 39.4%가 김 후보를, 21.7%가 이 후보를 꼽았습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양자 대결에서는 이 후보 49.5%, 김 후보 37.5%를 기록했습니다. 김 후보 대신 이준석 후보로 바꿔보면 이재명 49.7%, 이준석 26%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는 민지숙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 기자, 투표까지 이제 보름 남았는데 이재명 1강 구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지금 시점에서 이 선거 구도가 바뀌려면 이 네. 보수층의 결집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와 달리 보수 텃밭인 TK, PK 지역 모두 이 국민의힘 후보의 손을 확실히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을 합치면 전체 유권자 24%로 지자체 기준 가장 큰 경기도 유권자 숫자와 맞먹는데요. 결국 텃밭 민심이 확실하게 김 후보 쪽으로 모이지 않는 이상 지금의 구도는 달라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의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일단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보수 결집을 기대했었잖아요. 네, 마침 이번 MBN 여론조사 기간에 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보수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요, 41.5%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국민의힘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41% 정도면 보수 결집 효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반대로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 39.9%로 사실상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의견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20% 가까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선거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보수층 민심이 둘로 갈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좀 난처합니다. 네. 지난주 김 후보에 대한 여론의 감정 변화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봤더니요.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 이후로 긍정 감성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자 반대로 긍정 지수가 떨어지고 부정 감성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도 세우지 않아도 이 보수층 전부를 끌어안기는 좀 어려운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카드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가 남을 것 같은데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오늘도 이준석 후보를 향해 한껏 띄우며 단일화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어제의 MVP는 이준석이다, 김문수가 아니다. 우리 둘이는 뭐 서로 짜고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이 같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준석 후보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표 떨어진다고 하면서 내쫓더니만은 요즘 돼가지고는 다른 소리 하는 거 보니까 환절기인가 봅니다. 제 정치적 입장이 달라질 것은 없다. 네, 아직까지 이 후보의 입장이 단호하지만요. 정치적 계산이나 여론 흐름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으니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지숙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수도권에서 대한노인회부터 젊음의 거리 홍대까지 두루 훑으며 통합을 외쳤습니다. 특히 상대 진영 인사들이 민주당에 합류하고 있다며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는 가지 말고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교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호남권 순회를 마치고 수도권 유세를 본격화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테러 위협에 대한 대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국내 대선 후보로는 최초로 자체 제작한 방탄 유리가 등장했습니다.
제 뒤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양 옆에는 저격 등으로부터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유리가 놓여 있고요. 지지자들은 저격수의 시야를 막기 위한 용도로 풍선을 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후보는 대한노인회를 찾고 젊음의 거리 홍대로 향하는 등 세대를 아우르는 유세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상대 진영에 있다 자신을 지지하고 나선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와 김상욱 의원을 내세우며 정치 통합 메시지에 힘을 줬습니다.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십시오. 지지자들을 향해 남은 대선 기간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트위터라도 하나 쓰고 포털에 좋아요 한번 누르고 댓글도 한번 쓰고 주변에 소문도 내고. 서울을 훑은 이재명 후보는 내일 고양과 김포, 의정부 등 경기 북부 지역을 찾아 유세를 이어갑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노인과 청년들을 향한 맞춤형 정책 공약도 잇따라 내놨습니다. 김 후보의 문수 대통 펀드는 공모 19분 만에 250억 원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을 만난 김문수 후보는 이 회장이 부영그룹에서 시행한 출산 장려금 지원책을 당에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기를 하나 놓으면 우리 부영이 무조건 1억씩 준다 이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건데 우리 김상훈 의장님 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자. 노인 맞춤형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요양병원 환자의 간병비 지원과 가족 간병비를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으로 확대하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청년들을 향한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서울 표심 잡기에 나선 김문수 후보는 성년의 날을 맞아 이곳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년 맞춤형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결혼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호 공급하는 청년 결혼 333 주택을 도입하겠습니다. 기업 채용에서 단계별 기준과 절차를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공정채용법과 군 가산점제 도입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의 동행 토론회에 참석해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의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출시한 김문수 문수대통 펀드가 출시 19분 만에 목표액 25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광화문 광장에서 김문수 후보를 대신해 이재명 총통 시대를 막겠다고 외쳤습니다. 총통은 대만의 국가 원수를 칭하는데 최근 이재명 후보의 중국어로 고맙다는 뜻의 셰셰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지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자신이 보수의 대안임을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바로 단 하나의 필승카드로서 이재명 총통 시대를 막아내겠습니다. 광주로 이동한 이 후보는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수습을 위한 당 차원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광주 복합 쇼핑몰 추진 현장을 방문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부터 광주 발전에 힘써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텃밭이면서도 호남 발전은 도외시했다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경북 지역에 가가지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당이 오랫동안 이렇게 독점하는 곳에서는 발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말이 맞다면 그렇다면은 이 전라도 지역도 결국에는 다른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 후보는 광주 과학기술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이공계 출신 대통령을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 광주와 목포를 돌며 호남 표심 잡기에 집중합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네, 이제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대통령 선거. 오늘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제 첫 TV 토론을 마치셨습니다. 네. 자체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나름대로는 잘 이렇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앞서 MBN 여론조사가 저희가 이제 보도에서는 나갔는데 TK하고 PK 지역에서 많이 좀 좁혀졌습니다. TK 지역은 저도 TK 출신이고 네. 또 TK 쪽에 아직까지 좀 조직이 덜 정비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완전히 압도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내부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후보님이 계엄 관련해서 사과를 하셨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뭐 강이라고 표현하는데 계엄의 강, 탄핵의 강 이런 표현을 합니다. 두 강을 모두 건너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그 여파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큰 가닥은 잡혔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상당히 어려운 결단을 내리셔서 탈당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단 그 강은 하나는 건넜고 탄핵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남아있는 후유증이 있습니다만은 잘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과 관련해서도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그 결정에 승복하기 때문에 제가 출마 안 했겠습니까? 네. 제가 그 탄핵 결정에 승복을 안 하면은 출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승복하는데 하도 탄핵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네. 너무나 많은 탄핵이 반복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한데 일단 저는 승복하고 네. 또 탄핵에 대해서도 앞으로 탄핵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도 더 여야 간에 대화도 하고 국민적인 논의를 많이 거쳐서 원만하게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당내 화합, 원팀 이런 얘기를 하시고 빅텐트 얘기도 하셨었는데 지금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빅텐트는 이재명 후보가 차리는 것 아니냐. 예전에 이제 보수 인사들이 이재명 캠프로 많이 가면서 오히려 그쪽에서 빅텐트가 차려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빅텐트라 그러면은 우리 한덕수 후보님, 네. 또 이준석 후보님, 그리고 다른 이제 우리 쪽에서 나왔던 황교안 후보라든지 다른 후보들과 그다음에 이낙연 우리 전 대표 네네. 이런 분들 반 이재명 빅텐트 네. 이런 부분들을 해내는데 이 부분이 국민적 공감이 크고 빠른 시간 내에 잘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가 돼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지금 계속 단일화를 제안하고 계신 겁니까? 이준석 후보와 저는 정책도 같고 모든 부분에서 같습니다. 뭐 단일화 하기 전에 이미 어제 토론에서 우리가 하나다는 걸 잘 보셨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앞으로도 더 여러 측면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저는 좋은 결과가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토론을 보면은 네.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단일화가 이미 된 거죠. 예. 그러나 이제 후보가 얼마나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있지. 우리 둘 사이에는 어떤 정책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의 대표도 하시고 예. 또 지향하는 점이 같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대선 이후에도 여러 부분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될 중요한 우리의 단일화 대상이길 뿐만 아니라 네.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얘기도 하셨는데 개헌 문제도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개헌 얘기를 하고 김문수 후보도 이제 개헌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다른 점이라면은 크게 봤을 때 4년 연임제나 중임제나 이 차이인데 4년 중임제가 연임제보다 나은 이유 뭐가 있을까요? 연임이라 그러면은 네. 푸틴처럼 2번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자칫하면 종신제로 가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봐서는 중임 2번 하고는 끝나는 이런 쪽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경제 정책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큰 정책으로 이제 규제혁신처 신설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현실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규제를 총리실에서도 규제
개혁위원회를 두고 네. 역대 정부가 규제 개혁을 안 한다는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규제 개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실행력을 갖춘 정부 부처로서 지금 법제처처럼 규제 개혁처를 만들어서 모든 부처의 규제를 하나하나 다 직접 챙겨서 그 부처에서 이 가부 간의 결정을 내리고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왜 2번 김문수여야 하는지, 1번 이재명이 아닌 김문수의 장점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김문수가 돼야지만 네. 제가 경기도지사도 하고 이재명 후보도 경기도지사가 됐는데 제가 하는 많은 개발은 이재명 후보가 한 거에 10배 이상을 했지만 단 한 번도 부정, 비리, 부패가 저를 비롯해서 저 측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청렴한 공직이라야만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제 재임 중에는 또 GTX라는 교통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실적을 볼 때 제가 맡아야지만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교통의 혁명을 가져오고 깨끗한 공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미 두 사람의 경기도지사 업적으로서 대비할 때 이미 판정이 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이번 대선에서의 첫 TV 토론회가 경제 분야로 이루어졌지만 정작 경제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각 캠프의 자체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TV 토론회의 하이라이트를 정태진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체로 안정감을 보여줬다는 평가 속에 민감한 질문엔 즉답을 피하며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커피 원가가 지금도 125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맥락이라는 게 있죠. 그 말을 떼내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시면 모두 CC하면 된다. 이건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시라고 생각되고요. 계속 말을 돌리고 계신 게. 잠깐만 제가 답변할 때 예. 좀 하게 하시죠. 극단적으로 좀 판단하지 않으시면. 김문수 후보는 주 52시간제 등 일부 주제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를 맹공했지만 전체적으로 토론을 주도했기보단 차분했다는 평가입니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해달라는 거 이 법도 안 해줘가지고 본인이 기업을 지원하겠다, 또 반도체 부분을 지원하겠다, 상당히 모순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6개월로 늘리는 걸 도와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요? 지금 정부 구성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서두르는지 자칫 잘 모르십니까? 서두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자 이런 거지. 이준석 후보는 논리적인 공격이 두드러졌지만 전체 흐름보다는 개별 사례 중심이었다는 일부 지적도 나옵니다. 임금의 감소가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고 원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옆에 사이비 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다. 권영국 후보는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리인 아닙니까?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나오셨습니까? 말씀을 경제 토론 똑바로 아닙니까 해야죠. 이거? 네. 경제 분야를 다룬 첫 TV 토론에서 심도 있는 논쟁도 두드러진 승자도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네, 치열했던 TV 토론회 정치 톡톡으로 이어갑니다. 정치부 조일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조 기자, 어제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호텔 경제학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이 토론회 처음부터 끝까지 후보들은 신경전과 설전으로 맞붙었는데요. 시작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끊었습니다. 호텔 경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본인이 지어낸 말이죠. 그건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이준석 후보는 돈풀기식 괴짜 경제학이라고 지적했고 이재명 후보는 단순화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맞받았는데요.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한계 소비 성향이 1로 해가지고 계속 돌거든요. 무한동력입니까 그러면? 1로 돌지는 않죠. 그건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단순하세요?
네, 치열하게 치고받는 모습을 보셨는데 또 토론 과정에서 이 후보가 국민의힘 출신이라 그러면서 또 싸잡아서 비판을 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네. 국민의힘 출신들의 일반적인 특성인가 어허. 이렇게 말한 건데요. 이 자신의 발언을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제를 왜곡한다는 겁니다. 네. 뭐든지 극단적으로 단정하고 전제를 왜곡해서 질문을 하거나 주장을 해요. 국민의힘 출신들의 일반적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마이너스 성장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고 쏘아붙이기도 했는데 이 김 후보는 사과하면서도 역공을 잊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이재명 후보의 책임도 매우 크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전부 반대를 합니다. 네. 새 후보 말고도 또 어제 토론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권영국 민주당 후보가 눈에 띄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레드카드를 보였어요. 네, 권영국 민주노동당 예. 후보가요.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을 두고 약탈이라고 강하게 어허. 비난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레드카드를 들어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세계인 노동자들과 함께 트럼프와 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트럼프에게 레드카드를 보냅니다. 다시 보냅니다. 한 번이면 되는 레드카드를 두 번씩이나 일단 보냈습니다. 그런데 권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끝나고 나서 악수를 거절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권 후보는 초반부터 김 후보를 향해서 네.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엉터리라 말도 안 된다고요? 도대체가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먹었습니까? 토론 때야 그럴 수 있어도 보통 토론이 끝나면 서로 악수를 하며 마무리하는데 그렇죠. 권 후보는 김 후보의 악수 제안마저 거절했습니다. 권 후보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악수하는 게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주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니까 회의실 앞에 커피. 요즘에 커피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커피를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발언에 대해서 네.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바로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오늘은 이 후보를 겨냥한 듯 아예 국민의힘 회의실 앞에 커피를 준비해 놓기도 했고요. 네. 회의도 커피를 들고 진행했습니다. 커피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이 원가 120원인 것을 마치 약 80배 정도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들리던데 지난해 총선 한 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논란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역공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국민의힘 커피 공방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조유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네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 앞서 주목을 받은 건 재판장인 지귀현 판사의 별도 입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술 접대 의혹에 입을 연 건데요. 이 재판 자체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입장을 밝힌다면서 삼겹살에 소주 사주는 사람도 없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먼저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4차 공판을 진행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선 지귀현 부장판사. 재판 시작 직전 지 부장판사는 자신을 둘러싼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고 지낸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접대받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무엇보다 지금은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지 부장판사가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으로 법관이 법정에서 개인사를 말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로 재판 공정성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 뒷조사에 의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한 지 부장판사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감사부서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본격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 여부는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가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렇게 지판사가 의혹을 부인하자 민주당은 접대 증거라며 사진 3장을 공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석자로 보이는 남성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입니다. 민주당은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먹냐며 지판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애매한 사진으로 인격살인을 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장가희 기자입니다. 지기현 판사의 해명 직후 민주당은 룸살롱 술접대 의혹의 증거라며 사진 3장을 공개했습니다. 지판사와 얼굴이 가려진 2명의 남성, 지판사가 간 것으로 추정되는 업소 내부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동석자와 함께 기념사진 찍듯이 촬영된 사진입니다.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함께 즐겼다고 증언합니다. 민주당은 지판사가 촬영된 배경과 실제 해당 업소 벽면이 같다는 점을 언급하며 접대 의혹 시점으로 특정한 날짜를 대법원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판사 해명을 겨냥해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냐며 반문하고 함께 찍힌 동석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자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결정적인 증거를 대라며 맞섰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제대로 된 근거 하나 없이 거짓 선동으로 사법부를 압박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의 사진 공개 후 대법원 관계자는 윤리감사관실에서 적절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기현 판사에 대해 공수처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판사의 추가 입장을 지켜보며 공세 수위를 조절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재판에 공개 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 탈당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선 건데 윤 전 대통령은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 내용은 이시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법원에 공개 출석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출입을 다시 허용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후 처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비상계엄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이번 재판에서는 지난 재판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박 참모장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이상현 1 공수여단장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에게 국회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고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곽 전 사령관이 상관으로 추측되는 누군가에게 전화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복명복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전화 상대방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추측만 할 뿐 정확히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고는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복명복창했다고 해서 전화 상대방이 이를 지시했다고 하는 건 박 참모장의 추측이고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기소에 병합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의 절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상현 특전사 1 공수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50대 중국인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이 크게 다친 가운데 이 피의자의 집과 주변에서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달아난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이 피의자는 1968년생, 이름은 차철남입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편의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이곳에서 50대 중국인 남성이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목과 배를 심하게 다친 여성은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오고 아줌마가 괜찮아 아줌마인데 왜 그런지 말이야. 그런데 4시간 뒤인 오후 1시 반쯤 800m 정도 떨어진 이곳 체육공원에서도 70대 남성이 같은 중국인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배를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11시쯤 편의점 주인을 찌르고 도주한 용의자의 집을 수색한 경찰은 집 안에서
남성의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이어 오후 2시엔 인근 주택에서 또 다른 시신 한 구가 발견됐는데 사망자 둘은 형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시신 모두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모든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도주한 피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는 1968년생, 키는 170cm 정도의 보통 체격으로 이름은 차철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PC 계열사 공장에서 50대 작업자가 기계에 끼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022년과 23년에도 비슷한 끼임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안전 경영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발표했던 사과와 대책들은 허울뿐인 약속이었던 건지 국내 1위 제빵 기업에서 잊을만 하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생산을 재촉하고 쉬질 못하게 하는 무리한 가동이 사고 원인이라고 지목합니다. 이 보도에 유승호 기자입니다. 경기 시흥시에 있는 SPC 삼립 시화 공장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이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작업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사고는 작업자가 제빵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작업자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공장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사람 출근했다가 공장이 멈추니까 그냥 들어갔어요. 아침부터 가동을 안 했어요. 회사는 깊은 애도를 표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건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평택 SPL 공장과 2023년 성남 시한이 공장에 이어 이번 시와 SPC 삼립 공장까지 SPC 계열사 곳곳에서 인명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회사의 무리한 생산 라인 가동이 결국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도 생산을 재촉하거나 못 세우게 하니까 주야 12시간 밤 8시에 출근해서 아침 8시에 퇴근하는데 새벽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접촉해 이 보험금 1,000만 원을 타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든 차량에 몸을 대려는 어설픈 범행 장면이 CCTV에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한 골목길. 지나가는 경차 뒤로 한 남성이 빠르게 달려듭니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려고 한 건데 실패했습니다. 30분 뒤 같은 장소. 동일한 방법으로 차량에 달려들어 이번엔 성공합니다. 57살 김모 씨는 속칭 손목치기 수법으로 올해 2월부터 8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냈습니다. 화면상으로는 어설퍼 보이는 범행이지만 보험사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겼습니다. 갑자기 손을 제 탑 쪽으로 손을 싹 놓더라고요. 근데 병원비를 좀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5만 원, 10만 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이게 아니라 싶은 거죠.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이런 좁은 골목길에서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낸 김 씨는 경찰의 수사로 꼬리가 잡혔습니다. 보험 사기를 의심한 경찰이 손목치기 장면이 담긴 영상을 모두 찾아낸 겁니다. 짧은 기간 안에 반경 500m 이내에서 동일한 형태의 교통사고가 접수되어서 주변 CCTV를 일일이 확인해 보니 어설픈 형태의 범행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장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10년 넘게 알고 지내온 80대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에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에서 빠져나옵니다. 곧이어 하얀색 상의를 입은 남성도 타고 있던 자전거를 멈춰 세웁니다. 서로 대화를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몸싸움이 벌어지고 두 명 다 바닥에 쓰러집니다. 이후 검은색 상의를 입은 남성만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한 길거리에서 70대 남성이 80대 남성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사고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 찔려 있더라니까 피가 많이 묻어 있더라고. 이곳에서 끔찍한 변을 당한 피해 남성은 응급처치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집에 있던 7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가해 남성이 미리 만나자고 한 다음 흉기를 챙겨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기를 강압적으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경찰은 가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재임 기간 내내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던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뼈까지 암이 전이된 상태인데 정치적 정적인 트럼프 대통령도 슬픔을 전하며 쾌유를 빌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을 떠난 지 4개월 만입니다. 바이든 측은 암 진단 사실을 공개하고 암세포가 뼈까지 전이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악성도를 나타내는 글리슨 점수 10점 가운데 9점에 해당하는 고위험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측은 해당 암이 호르몬에 민감한 것으로 보여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가족들이 주치의와 함께 치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고령인 82세에 퇴임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공식 석상에서 자주 넘어지거나 잦은 말실수를 하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The president of Ukraine, who has as much courage as he has determination. Ladies and gentlemen, President Putin. 결국 지난해 6월 대선 토론을 계기로 인지력 논란이 재점화되며 재선 도전을 중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바이든을 잠꾸러기조라고 비난한 트럼프 대통령은 암 진단 소식에 성공적으로 회복하기를 기원한다며 슬픔을 표했습니다. 함께 행정부를 지낸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결의와 우아함으로 이 도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미국의 한 난임 클리닉에서 자폭 테러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20대 남성으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 세상에 사람이 더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반출생주의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이상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무너진 건물에 불과 연기가 치솟자 소방관들이 불을 끄려고 물을 뿌립니다. 건물 외벽은 처참히 무너져 내렸고 인근 상점의 유리창은 산산조각난 채 바닥에 나뒹 겁니다. 한 남성이 포드 차량을 운전해 난임 클리닉 주차장에 간 다음 폭발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Where this happened, the explosion happened. It knocked me off my bike. It was that big of an explosion, and I could hear windows shattering all around me. 이 폭발로 용의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인근 시민 4명이 다쳤는데 병원은 주말을 맞아 휴무여서 직원이나 환자들 피해는 없었습니다. Fortunately for us, our staff is unharmed and the IVF lab is intact, untouched, unharmed, so the embryos are safe. 용의자는 인근에 거주하는 25살 남성으로 평소 인간이 자녀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믿는 극단적 반출생주의자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범행 전 SNS에 세상에 사람이 더 늘면 안 된다는 글을 올렸고
30분 분량의 오디오 녹음도 남겼습니다. Make no mistake, this is an intentional act of terrorism. The FBI is investigating it as such. 연방수사국은 용의자가 폭발 장면을 생중계하려 시도했고 이른바 선언문도 작성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용의자가 평소 대인관계에 문제를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대규모 지상작전을 재개하면서 나흘간 400명 넘게 숨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는데 그 사이 민간인 사상자도 늘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은 폐허가 됐고 아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잿더미 위를 헤매고 있습니다.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그 자리에서 오열합니다. 현지 시각 18일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대규모 지상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힌 뒤 잿더미처럼 변한 가자 지구의 모습입니다. בהובלת פיקוד הדרום פתח במבצע מרכבות גדעון בהתאם להנחיית הדרג המדיני. 이번 공습에서 100여 명이 숨졌는데 최근 잇단 이스라엘의 맹폭으로 일주일 동안 가자 지구에서 최소 46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마스 군사 조직의 핵심 인물인 무함마드 시나르도 공습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실질적으로 재점령하고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이 중동 순방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하는 등 양국 관계가 소원해진 가운데 이스라엘이 군사 행동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봉쇄 3개월 만에 일부 인도 지원을 허용했지만 국제사회는 전면적 통로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72년간 이어진 한미 동맹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에선 특별한 태권도 행사가 열렸습니다. 2,000명의 미국 태권도인들이 사상 처음으로 백악관 앞에서 태권도 품새를 시연했는데 그 현장을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미국 백악관 앞에서 국기원 시범단의 힘찬 격파가 이어집니다. 화려한 발차기와 퍼포먼스는 단번에 관객들을 사로잡습니다. 한미동맹 72주년을 기념해 국기원이 주최한 태권도 페스티벌입니다. 특히 이날 행사의 백미는 2,000명의 미국 현지 태권도인들이 구령에 맞춰 태극 일장을 동시에 시연하는 장면입니다. 태권도로 한국과 미국이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It's really fun. I think everyone should at least try at least one type of martial arts. It's really enjoyable and it can get you working out and it's good. 이날 행사는 지난 2021년 국기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예 구단증을 수여한 인연이 이번 무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And I hope you'll be able to come back with a team where you can show all of the people. We have so many people here. Show all of the people how incredible Taekwondo is. 국기원 시범단을 데리고 와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화답하기 위해서 우리 2,000명의 태권도 수련원과 함께 이 자리에 왔던 것이고요. 이제 태권도는 한미동맹과 우정의 상징으로 거듭났습니다. In between the Washington Monument and the White House and sending a very strong message about what an important part of this is of the American culture, not only the Korean American culture. 백악관 앞에서 역사적인 태권도 퍼포먼스로 한미동맹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이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년 전 첫 해킹을 시작으로 가입자 전체 규모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는데 이 조사단은 우려했던 복제폰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해킹 사건으로 유출된 유심 정보의 규모가 9.82GB, 2,695만여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 가입자 전체 규모가 유출된 셈입니다. 1차 발표보다 21종류의 악성 코드와 감염된 서버 18대가 추가로 확인돼 해킹 공격을 받은 서버는 23대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29만여 건과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서버까지 악성 코드에 감염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방화벽에 해커가 남긴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엔 데이터 유출이 없었지만 3년 전 악성 코드가 처음 설치된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진 로그 기록이 없어 유출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 조사단은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만으로 복제폰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복제폰은 일단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민들께서 과도하게 불안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BPF 도어 계열 악성 코드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해커들이 주로 활용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외부 세력이 실제 배후로 드러날 경우 국가 안보 차원의 전면적인 해킹 위험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공격자에 대한 그런 것들은 지금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에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SK텔레콤은 불법 유심 복제는 물론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유출을 실시간으로 막을 수 있는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을 가장 높은 단계까지 올려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내일 5월 20일이죠. 바로 세계 꿀벌의 날입니다. 이 꿀벌은 우리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최근 기후변화로 급격히 수가 줄고 있어 꿀벌 살리기에 나선 곳이 있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른 숲 한가운데 소중한 나무집이 생겼습니다. 이 집에 작은 문을 드나드는 주인은 바로 꿀벌입니다. 기후변화와 먹이 부족 등으로 꿀벌들이 사라지는 가운데 기업이 직접 토종 꿀벌 서식지를 조성했습니다. 이번에 토종벌 100만 마리를 시작으로 개체수를 매년 2배 이상 증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0대 작물 중 70% 이상은 꿀벌이 꽃가루를 옮기는 수분 과정으로 생산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수십억 마리 규모였던 토종 꿀벌이 2010년 이후 전염병으로 약 98%가 사라지며 멸종 위기에 처했는데 꿀 수확량이 줄었을 뿐 아니라 사과, 복숭아 등 생산량이 줄어 과일값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꿀벌의 위기는 우리 식량 산업의 위기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생태계의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곳에선 꿀벌에게 풍부한 꿀과 꽃가루를 제공하는 밀원식물 수도 늘릴 계획입니다. 산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꿀벌 살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도심 한복판의 한 건물 옥상입니다. 벌통 10개에 꿀벌 약 20만 마리가 살며 인근 숲을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속 꿀벌집은 시민들에게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꿀벌에게 위험한 살충제 사용도 금지한 가운데 정부 등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MBN 자살 예방 기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이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진 의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 파악이 우선이겠죠. 그런데 가장 먼저 조사에 나서는 경찰은 왜 자살했는지에 대해선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있어 즉각적인 자살 예방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자살한 가족을 둔 유족들이 매월 한 차례씩 만나 서로 위로합니다. 딸처럼 키우던 고등학생 손녀를 보낸 뒤 김기복 씨는 이유를 몰라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학교를 빠지고 영화관에 갔다고 혼낸 사소한 일까지 떠올리며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이제 자꾸 자괴감이 드는 거죠. 자기들도 좀 의외다 하는 식으로 그러더래요. 아들이 자살한 방을 치웠던 김순희 씨는 아직도 번개탄이 보이면 가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때 당시가 한참 그런 게 유행했어요. 자살자 연령이 낮아지고 수단이 확산할 때 즉각 개입이 필요한데 정작 이를 파악할 길은 없습니다. 경찰은 타살이나 사고사가 아니라고 보면 사망 원인을 상세히 밝히진 않습니다. 정신질환, 경제적 이유, 그리고 가족 문제 등으로 자살 동기를 간략히 분류할 뿐입니다. 2달이 지나서야 나오는 경찰청 통계는 자살자의 연령조차 분석하지 않고 성별만 구별합니다. 100명 가운데 14명이 자살 시도를 하는 유족에 대한 자조 모임 지원도 경찰에서 연계하지 않습니다. 이동주 씨는 둘째 아들을 잃고 한 달 뒤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자주 모임 때문에 살았어 사실을.
그렇지 않으면 제 시도에서 나도 갔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겠대. 상황이 이렇다 보니 2년 뒤에나 나오는 자살 예방 백서도 부실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심각해지는 마약 문제에서도 마약 사범이 46만 명에 달하고 이들의 자살률이 30%로 알려졌지만 자살 동기에서는 항목조차 없습니다. 자살에 이르는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을 텐데 충분하게 좀 파악하는데,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부족하다. 반면 자살자 수를 10,000명 이상 줄인 일본에서는 매달 자살자 수와 함께 원인을 밝혀 시민단체와 연계해 자살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예,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시흥에서 흉기로 시민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중국인 차철남이 조금 전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오후 7시 24분 이 안산시 신길동에서 차철남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1위 LG와 2위 롯데가 내일부터 사직에서 한판 대결을 펼칩니다. 막장 경기로 악명을 떨치던 과거와는 달리 정상에서 만난 LG와 롯데의 라이벌전. 이번 엘론라시코에 야구 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상상도 못한 타이밍에 터지는 실책부터 잘 던지던 불펜진의 갑작스러운 방화까지 만났다 하면 팬들의 한숨을 자아냈던 LG와 롯데의 엘론라시코가 사직구장에서 열립니다. 막장 경기로 악명을 떨치던 과거와 달리 이번 엘론라시코는 1위와 2위 팀 간의 정상 승부입니다. 올 시즌 KBO에서 가장 먼저 30승을 달성한 LG는 출루왕 홍창기와 마무리 장현식 등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안정된 전력으로 1위를 지키며 우승 트로피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그만큼 강하다고 생각하고 올해도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큰 희망을. 헤드샷 부상을 딛고 돌아온 복덩이 전민재의 맹활약을 앞세운 롯데도 삼성과의 주말 3연전을 싹쓸이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좋은 감을 유지를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긴 했는데 중요한 순간에 홈런을 쳐가지고 팀의 승리에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나란히 7승씩을 챙긴 LG와 롯데의 승차는 단 2경기입니다. 맞대결 결과에 따라 1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롯데는 첫 경기 선발로 윤성빈을 예고하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엘클라시코처럼 강팀 간의 명승부를 예고한 엘론라시코의 승자가 누가 될지 야구 팬들의 시선이 사직구장으로 향합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비 소식이 잦은 요즘입니다. 현재 중부지방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또 밤사이 강원도와 해안가를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산지에는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요.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바다 안개도 유입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올라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남부 내륙은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경북 김천은 무려 33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도 26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아침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높아 크게 쌀쌀하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26도, 대전 32도, 전주와 대구도 32도로 오늘보다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절기 소만인 모레는 날이 더 더워지겠고요. 주 중반까지 내륙 곳곳에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